안녕하십니까. 자기계발과 진로 설계 제8장 두 번째 시간 조직 이해의 능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체제 이해 능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하나의 체계이죠. 그래서 조직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단면만 보고 판단해서는 되지 않고 조직의 전체적인 특정 이런 것들을 보고 그들의 방식, 또 양식, 그 부분을 다 총체적으로 보고 나서야 조직에 대한 부분을 체제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구조를 사용하는데 이 조직 구조를 사용할 때 조직이 형성되고 발전되면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 신념, 규범 이런 조직 문화가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업무를 분화한다. 따라서 직업인에게는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조직의 목표, 구조, 문화, 규칙 등 규정 등의 자신에 속한 조직의 체계를 이해하고 체계 이해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윤리 규정이 있어요. 윤리 규정.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조직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히 적어놨죠. 네, 그 다음으로는 조직 체제의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직 목표입니다. 조직이 달성하려는 장래의 상태로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과 합법성을 제공하고 전체 조직과 성과, 자원, 시장, 인력개발, 혁신과 변화, 생산성에 대한 목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과, 영리 조직의 경우에는 수익성, 사업복지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과 같은 조직의 성장 목표를 말한다. 그래서 영리 조직은 한 1년 매출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수익률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성과 지표가 될 수 있는데 복지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대상자를 몇 프로를 또 아니면은 그 대상자에게 몇 번을 이렇게 제공했느냐, 그래서 이 대상자가 어떤 발전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과 지표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원을 보겠습니다. 자원에는 조직에 필요한 재료와 재무 자원을 획득하는 것이며 시장과 관련된 조직 목표는 시장 점유율이나 시장에서의 지위 향상과 같은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재료, 재무 자원을 획득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또 반대로 생각할 때 시장에서 우리를 찾는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복지기관 같은 경우에서 자원은 뭘까요? 저는 복지기관에서의 자원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복지사들이 그 일을 다 감당하기엔 어렵거든요. 거기에 또 그 자원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자원봉사 기관이나 단체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다 그 잘 할 수 없는 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증대해서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조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네, 조직의 목표로는 인력 개발, 조직 구성에 대한 교육 훈련, 승진, 성장 등과 관련된 목표가 있다. 어, 그 사람에 대한 조직 구성원에 대한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을 훈련하고 승진하고 성장하는 목표. 그래서 그것에 이렇게 따라주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혁신과 변화 그리고 불확실한 환경에서에 대한 적응을 높이는 부분들 그리고 유연성을 높이고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나 또 기능 아니면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생산성 투입된 자원에 대비한 산출량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로 단위 생산 비용이나 조직 구성원의 1인당 생산량 및 투입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성은.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만큼을 이 부분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뭐 영업 쪽에도 있을 수 있죠. 보험을 한다거나 그러면 1인 그 영업 사원이 판매량이 얼만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생산성으로 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군을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이렇게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내의 부분 사이에 형성된 관계로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네, 조직 구조는 의사결정권의 집중 정도, 명령 계통, 최고 경영자의 통제, 규칙과 규제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구성원이 업무나 권한을 분명하게 해서 정의된 기계적 조직과 의사결정권이 하부 구성원에게 많이 위임되고 업무가 고정적이지 않은 유기적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인은 조직의 구조를 조직도로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조직도로는 구성원의 임무, 수행하는 가업, 그래서 일하는 장소 등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회사 같은 경우에 사장님이 있고 이제 뭐 부사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는 팀이 이렇게 구성되죠. 복지관의 예를 들면 뭐 복지관장님이 계시고 사무국장 계시고 부장님 그다음에 팀장님들이 쭉 있고 그 팀별로 또 인원들이 채워져 있죠. 그래서 그 하는 업무가 다 다른 거죠. 그 업무에 대한 부분에서 자기의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거를 개별로의 조직으로 또 그 업무를 수행하지만 또 어떤 것에서는 함께 하는 부분도 있죠. 이제 장애인의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는 다 함께 장애인의 날을 행사를 준비한다던가 그래서 이것들은 고정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조직 문화를 보겠습니다. 조직 문화는 조직이 지속되면서 조직 구성원 간의 생활 양식이나 가치를 공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 요즘에 그 어딘가요? 그 엔터 회사, Y 박진영의 회사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 너무 좋더라고요. 식당이 너무 좋게 뭐 2억인가 식당에 대한 사용료를 그렇게 하는데 유기농으로 음식을 하게끔 그리고 연습생들도 식사를 다 할 수 있게끔 그 사람의 경영의 마인드는 뭐예요? 나한테 맡겨진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그리고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주자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그 가치나 그런 부분들이 건강하게 그 조직을 만들어가고 유지해 가는 힘이지 않을까. 한국 사람은 밥 힘이잖아요. 밥 힘. 그렇죠? 조직 문화는 한 집단의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내부를 통합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집단이 학습하여 공유된 기본 가정으로 볼 수 있다. 네, 조직 문화는 조직 문화적으로 표출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로고는 아주 핵심적으로 그 조직이 의미하는 바를 알려주려고 했죠. 그리고 근무 복장, 뭐 간호사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 아 여기가 병원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죠. 고유한 언어, 용어, 우리 뭐 클라이언트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를 제일 쓰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누구다? 사회복지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조직이 만든 제품, 그 다음에 서비스, 조직 구조,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는 조직이 표방하는 신념이나 가치관과 그 신념과 가치관 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암묵적인 그 기본 가정의 차원이라 볼 수 있다. 그 문화는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암묵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어, 함께 어우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일체감과 정체성을 부여하고 조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조직 규칙 및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직의 규칙과 규정은 조직의 목표나 전략에 따라 수립되어 조직 구성원의 활동 범위를 제약하고 일관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규정, 총무규정, 회계규정 등이 있죠. 특히 조직이 구성원의 행동을 관리하기 위하여 규칙이나 절차를 의존하고 있는 공식화 정도에 따라 조직의 구조가 결정되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 인사 규정이나 또 그래서 계약서를 거기에 맞춰서 쓰기도 하잖아요. 회계 규정 같은 경우에도 다 회사마다 있죠. 그래서 그 회사의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조직 규칙의 규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회 변화 속 조직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직 내 괴롭힘. 제일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왕따.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조직 내 괴롭힘, 왕따, 갑질과 같은 문제는 조직 자체의 안전장치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법률로서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괴롭힘 왕따가 있는데 조직사에서는 그런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조직사에도 사람이 있다 보니 괴롭힘이나 왕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힘의 범주를 보면 조직 내에서 약자를 대하는 말과 행동, 약자에게 지시하는 업무와 태도를 포함합니다. 약자는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제일 밑에 있는 조직도에서 보면 사장님, 뭐 부장님 있고 팀원 있고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제일 약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상 통상적인 요청에 비해 용인하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대응이나 조치로 고통을 일으키는 경우 정상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지 않는 일, 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업무를 한꺼번에 부여하고 짧은 시간 내에서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하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괴롭힘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의도성이 있느냐 이런 경우에 의도적으로 그랬느냐 또 가해자의 불법성 인지 여부 또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 등이 아니라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로 판단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상사님이 인사를 안 해요. 나한테만 인사를 안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집단 내 괴롭힘이다. 날 나가라는 것이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위에서 가져오는 결과로 판단된다라고 본다면 그 행위를 통해서 뭐 특별한 거는 없었지만 그게 이제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신고가 되어지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힘들어지는 부분들은 한 가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래 뭐 있는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라 위에 사람들도 갑질로 해서 신고를 많이 당하기도 해요. 특히나 제가 이제 소방 상담을 했을 때 소방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하복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군대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꾸 위에 있는 상사들을 고발을 해요. 그 고발을 하게 되면 그런 고발 때문에 어, 조금 불합리한 것들을 상사들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상사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가르쳐 준다거나 또 업무에 대한 부분, 지시적인 부분을 많이 안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장단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좋은 거는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 이동하고 있더라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무조건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잘하시는 분들만 있으면 괜찮지만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리더자가 있으면 그 집단은 되게 많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발해서 그 사람들이 내 삶에, 내 직장에, 또 내 영역에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서 그 다음서부터 말을 하지 않고 아예 잔소리를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도 또 언제까지만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승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됐을 때 상사들의 고충을 또 알게 되는. 왜냐하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유별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 이기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는 더 강해졌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죠. 내가 권리 규정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챙기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이냐. 유직 휴가라든가 유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옛날엔 눈치 보고 못 썼다라면 지금은 당연히 권리로 느끼고 다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때는 못했는데 얘네는 뭐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좋은 점은 그들이 사용하면서 그게 다 글씨로 아니면 규정으로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업무에는 좀 많은 어려움들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재원이 풍부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참 어렵다. 근데 뭐 그런 거를 떠나서 괴롭힘 왕따가 있으면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엄청 힘들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상담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것이 내 문제인가 조직의 문제인가를 보시는 부분도 필요해요. 내가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눈치가 너무 많이 점수가 높으면 그 조직에 있는 사람이 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눈짓만 했어도 나는 그걸 가지고 괴롭힘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 내 문제인가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업무의 능력입니다. 업무는 조직 구성원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는 조직이 개인에게 부여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업무 분장을 해요. 그래서 부장은 어떤 일, 그다음에 팀장 이 팀은 어떤 일,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업무 분장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업무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잘 알고 그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행동을 확인하여서 업무 이해 능력을 길러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업무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종류의 부서, 총무부, 인사부, 기획부, 회계부, 영업부 이렇게 다섯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의 역할, 업무 내용은 무엇일까요? 큰 회사가 아니면 총무부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관련 업무, 의전 및 비서 업무, 직기 비품 및 소모품 관리 업무, 사무실 임차 및 관리 업무, 차량 및 통신 시설 업무, 국외의 출장 업무, 복리후생 업무, 법률 자문과 소송 관리, 사내와 홍보 관리 업무들 총무가 합니다. 총무부가. 인사부. 네. 여러분 너무 인사부 잘 알죠. 이거는 조직의 개편의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임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아주 막강한 힘이 있죠. 총무부에 이어서도. 왜냐하면은 그 진급에 대한 부분을 인사부에서 할 때가 많거든요.
네, 인사발령 아주 무서운 것이 인사부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부는 경영 및 계획, 전략 수립. 여기는 완전히 이제 일을 아주 기획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어, 나가는 아주 실질적인 부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부, 회계는 이제 그게 필요한 자원들, 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지출하고 또 수입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결산 업무 이렇게 볼 수 있죠. 영업부, 영업부는 그 회사가 판매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 현장에 나가서 판매하기도 하고 또 그걸 또 설치해주는 그런 뭐 일까지도 맡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업무들을 볼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특징으로는 업무는 직업인에게 부여되죠. 그래서 개인이 선호하는 업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은 적어요. 왜? 업무 분장을 그 조직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업무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업무 간의 서열상에 있을 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한다. 유연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업무 수행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수행 계획은 조직의 목적이나 방침에 부합되도록 조직이 정한 규칙이나 규정, 시간 등의 제약 요인을 확인하는 것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업무 지침을 먼저 확인하고 개인의 업무 지침을 수립하고 활용할 가능한 자원을 확인하고 없으면 만들고 이에 따라 업무 수행을 체계적으로 표현하고 업무 수행 계획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국제감각까지 왔네요. 여기 한 번 더 볼까요? 업무 수행 계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뭐 복지관에 일을 한다거나 할 때 팀이 계속 한 팀을 내가 10년 내내 가는 게 아니라 움직여요. 그래서 요번에는 뭐 아동 팀이었다가 뭐 노인 관련 팀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팀이 있잖아요. 그 팀에 있을 때 내가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도 팀의 팀장님의 재량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봉사단체를 섭외해서 우리를 돕고자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업무 수행 계획에 필요한 부분이다. 자원 확보까지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중간에 멈췄는데 어디에서 멈췄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보충하도록 하고, 다른 나라 문화 이해와 국제 매너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사를 아주 90도 각도로 이렇게 한다거나 하잖아요. 외국은 인사하는 게 그렇지 않죠. 다 나라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보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어떤 행동이. 제가 이제 투르키를 갔을 때 거기서 밥을 먹는데 뭐 음식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래 음식을 다 먹고 접시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는 남자들만 식당에서 일을 해요. 여자들은 이제 밖에서 일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남자들이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먹는 접시마다 그때그때 다 치우는 거예요. 저희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아니 왜 먹고 있는데 다 갖다 치우지 먹지 말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그 나라의 문화였던 거예요. 빨리 먹은 거는 깨끗하게 치워줘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에 결혼식장이나 또 여러 가지 뭐 뷔페집에 가면 음식이 나오면 접시를 먹고 옆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 금방금방 치워주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니라 사실은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좋아 보이니 우리도 그렇게 이제 빨리빨리 우리나라 문화처럼 받아들이고 진행되고 있다. 그것이 나라마다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부분들을 아실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